병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복무 기간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검증과 그리고 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국회 정에 됐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 먼저 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가 되는 대로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뭐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구글이나 바이두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면 어떻게 되겠다 잠깐 해주시면. 네, 후보자님.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자들과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자, 창작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되게 좀 복잡한. 네,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네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염두에 두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우리가 공기 내지는 물이라고 하면 이 공기를 관리하는 생태계 관리자가 그 안에 하는 이런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그 입점과 길목 경쟁을 하는 플레이어가 더 경쟁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포털은 데이터 기반이나 기술 개발, AI 발전 등 서비스 진화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쇼핑이라든가 다른 거기에 파생되는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직접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그 포털에서 연결되는 쇼핑에 뛰어드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 다음 순위를 노릴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그래서 이거 에서 좀 깊게 대한 주기 때문에 하나 더 사태가 정서 사실 중기부가 팀에 선정하고 한 적, 그래서 책임자가 대해서 이 대금 지급의 문제, 사실상 여기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정관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중기부가 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중기부 장관이 되면 좀 지원을 하고 뒷받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MF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피지사들의 재정 건전성이나 관련 부분 관계부처랑 분들이 됩니다. 주신 부분들 챙겨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는 일들도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드론사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B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거 외환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 하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정당 심판, 정당 해산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관 후보자로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하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군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보란 듯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자 요구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총 258건 중에 224건 답변율이 86.8%예요. 서면 질의는 거의 뭐 99.7%.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진짜 아예 안 냈거든요. 도저히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시스템이 지금 2025년입니다. 이 현역 출신이라든가 장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이게 우리 국방 시스템 무너지는 체계입니까? 지금 6.25 때도 아니고 20대 때 현역 3년 경험하고 지금 후보자처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4년 국방위 경험을 뭐 깡그리째 무시하는 건가요? 예? 그럼 국회의원 스스로가 상임위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그것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이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이런 데 보면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많아요. 그 나라는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즘에 그 국방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군과 민간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인 이런 시각이 좀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후보자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 그것도 국방위 14년이나 한 이런 분들이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이게 보면은 군령을 관장하는 지휘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합참 의장도 있고, 3군 총장도 있고. 근데 이제 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모두 지휘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실은 경제 안보, 이제 외교부의 경제가 공식적으로 업역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 안보 이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되셨으니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정치 외교적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방부에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 장관이 외교 현장에서 경제와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만 실제 국방부 장관도 이제는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실제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여러 가지 그 외교 복잡한 외교 현안, 사회 전반적 시각 이런 걸 다 포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각 사령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모가 들어가는 것은 장관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령을 장관이 판단 결심을 하라는 그런 저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은 군이 볼 수 없는 민의 시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좀 질의를 이어갈 작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해결하지 못한 군내 복지 문제라든가 또 대외관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방부를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가 돼주고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더 높여주고 군과 민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신뢰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질의할 예정입니다. 보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보면은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으로 자유무역 체계는 이미 글로벌 규칙이 좀 깨진 상태고요. 또 환경적 가치가 무역 장벽화되고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이 또 무기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기술이 또 너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과 질서들이 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다양한 연대와 또 패권 구도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또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럽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얘기도 계속 나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자주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질의로 계속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주기적으로 평가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고 추미애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내란 정당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는 내란이다 몰고 있습니다만은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사실 형법 87조나 91조나 대법원 판례 1997년 판례를 보면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국가기관을 사실상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는 경우에 이제 내란의 그 법적 규정인데 대법원 판례 보면은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첫째, 어떤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할 때, 또 하나는 사실상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 기능을 행사를 못하게 할 때. 그래서 이 제가 많은 형법학자, 헌법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란 목적성, 고의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법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내란이다 뭐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안규백 장관 후보자님 저를 참 존경합니다. 전혀 도덕적 하자가 없는데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병적 관련인데 이 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국방부 장관 여기서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한번 자꾸 우리가 비공개라도 열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데 여러 이제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기록부에 보면은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이제 병력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학년 1학기를 85년에 제가 이수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황 의원님께도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 그 내란에 대해서 아직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그렇다고 하는데 분명히 법정에서도 이게 정치학적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시민이 두 가지 권력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의회 권력이고 하나는 대통령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은 결정을 하라는 권력이고요. 대통령 권력을 집행을 하라는 권력입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정치학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권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시민이 선택한 두 권력 중에 하나가 다른 권력을 침탈하고 누르고 배제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아마 이게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치학 개념이. 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 후보자께서는 5.16 이전에는 이미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4분이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문민 장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문민 장관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생각합니다.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5.16을 일으킨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사실은 문민 장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정희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만주군 육군 장교 출신이고 남조선 노동당 군사 총책이었죠. 사실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소장으로 진급했을 때 미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사령관으로 승진이 됐다가 부사령관으로 강등되고 그런 모멸감 때문에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 재임 시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그 핑계로 유신 독재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께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던 윤석열은 이 나라의 국가 민주 공화정을 전복하려 했던 것이고 또 외환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외환을 일으키는 수단 중에 무인기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모두 말씀에서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겠다. 군 재건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장관 취임하시면 바로 그 내부 감찰을 해보시고 지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군 당국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는 이렇습니다. 계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불법적인 작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 첫 번째는 소위 평양 무인기로 불리는 소형 정찰 드론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20년 1월에 개발에 들어간 소형 자폭 드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3년부터 준비했지만 불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 노상원의 해론 무인 정찰기 이렇게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무인기 소형 정찰 드론에 대해서는 24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당시 주최했던 무인기 회의는 1월 4일 사무실이 있지만 당시 참석자 국방장 1차장 김용현 국가위원회에서 간 실무 23년 4일 9시 대통령 5층 집 윤석열 제보에 따른 윤석열은 냈다 하고 회의에 엄동한 방사였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의 회의는 주로 김용현과 윤석열이 직접 주도를 했고 분위기가 윤석열 하겠습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우리는 20대 대응하는 게 필요해. 드론 요격하는 거 가능하냐?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구매보다 연구 개발 비로 투입이 필요해. 이렇게 칩니다. 그러자 아마도 1000대 만들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마. 100대 정도 먼저 만들어야지.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프트 타겟 테러가 정확한 용어이고요. 테러라는 건 조금 못된 용어인 것입니다.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타겟적으로 공포감을 으로 하여금 를 타격해서 국민들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 적의 테러인데요. 그 타겟 테러와는 좀 다른 구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뜨릇뜨릇 보고 폭파시켜 봐. 시험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폭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서 드론 킬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론을 잡는다. 드론은 드론을 의미. 하고 그 12.3 내란 개업날 각 사령관한테 재촉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듯이. 아닙니다. 시간이 주질이가 7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더 여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드론을 침투시킨 것도 윤석열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를 친 것 정도가 아니라 또 어디를 타격하라 그 알려진 곳 윤석열이 지시했다라는 가능한 것이 이 회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관련하고 타겟 또 하라 제작 지시로 사후 보고 드론을 직접 지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4일 외환 혐의 된 윤석열 정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야 됩니다. 공평하게 가능하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